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파트 3 유기농업 일반에서 과수원예를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자, 과수원예. 과수 파트는 먼저 분류부터 보고 갈게요. 자, 먼저 꽃의 발육 부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위가와 진가가 있습니다. 위가. 같은 말로 헛 열매라고 하고요. 진과는 참 열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열매가 이제 생길 때 씨방, 자방 이런 부분이 발육돼서 열매가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 위가 부분은 씨방과 함께 꽃받침이 우리 꽃받침 기억나시죠? 이렇게 꽃받침 이 부분이 이제 발육해서 생긴 부분이 열매가 되는 게 위가라고 해요. 위가.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보시면 이제 꽃에 대한 모양이고 여기에서 진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씨방이 자라서 되는 거고 이 위가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이 자라서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위가는 사과, 배, 모가, 비파, 인과류 종류가 있습니다. 인과류. 네,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나머지 진과는 감귤류, 포도, 요거 장과류죠.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거 부분들. 이런 핵과류 종류 이런 것들이 진가예요. 그래서 꽃의 발육 부분에 따라서 씨방과 함께 꽃받침이 발육한 부분, 꽃받침이 키포인트입니다. 꽃받침이 발육한 부분은 위가고 씨방이 발육한 부분은 진과다.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아까는 꽃이었다면 이번에 열매에 따른 열매 기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가류, 갓가류 이렇게 부릅니다. 인가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꽃받침이 발달돼서 된 과실이고요. 사과, 배, 모과, 비파가 있어요. 준인가류는 씨방벽, 씨방 이런 부분들이 발달된 거고 핵가류는 씨방의 중과피 그리고 장가류는 씨방의 외가피 각각은 씨앗의 떡잎 이런 부분들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를 외워두셔야 돼요. 인가류에 아까 사과, 배, 모가, 비파 준인가류에는 밀감, 레몬, 라임, 유자, 탱자, 한라봉 핵가류는 이제 안에 씨앗이 엄청 큰 거 있죠? 복숭아, 자두, 살구, 대추 이런 것들 장가류는 주렁주렁 달리는 것들 네, 베리 종류들 갓가류는 딱딱한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재배지의 기후에 따라서 분류를 할 텐데요. 온대성 과수와 아열대성 과수, 열대성 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고온기후, 적도 부근에서 자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혹은 이제 아래 지방에서 아열대성 과수가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온대성 과수를 보시면 연평균 0도 혹은 더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하죠. 그래서 낙엽성 과수가 많고 교목은 큰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목은 좀 작은 나무 그리고 덩굴성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열대성 과수는 레몬, 라임, 유자 이렇게 있고 열대성 과수는 바나나, 파인애플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들 있죠? 그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는데요. 그거를 내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지를 얘기해요. 음지에서도 내성이 강한 작물을 따라서 이 강한 작물은 감, 포도, 무화과 이 3가지 작물들이 어두운 환경 속에 또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이에요. 대신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과를 키울 때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그런 멀칭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서 빛을 골고루 받게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주요 과수의 종류와 품종을 보실 텐데요. 주요 과수로 하면 사과, 배, 포도, 복숭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숙도에 따라서 조생종, 중생종, 망생종이 있는데요. 이름을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산사, 서광, 쓰가루, 홍로, 줄친 거 위주로 보세요. 홍로, 추광, 조나골드. 품종의 이름이에요. 후지, 많이 들어보셨죠? 후지는 만생종이에요. 그래서 만생종인 품종들이 보통 보관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에서는 신고, 그리고 포도는 캔베럴리, 델라웨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최근에 포도는 샤인머스켓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숭아는 백미 조생, 창방 조생,
창택, 백봉 이런 것들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주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들이니까 이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수를 실제로 재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수는 일반 채소나 다른 작물이랑 다르게 묘목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나무잖아요. 그쵸? 나무로 해야 하는데, 종자 번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묘목을 위해서 번식을 합니다. 이런 거를 영양 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묘목의 품종과 대목이 정확하고, 뿌리가 특히 튼튼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또한 병충해 피해가 없고 웃자라지 않고 적당한 키의 묘목 그리고 두꺼운 묘목들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식거리, 배열은 얼마나 간격을 두고 심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실의 품종과 지향, 토양 비옥도, 재배 방법들에 다 결정을 하시고요. 정방형, 장방형, 오점식료 그래서 각각의 토지 이용률에 따라서 이거를 심는 배열을 조정합니다. 제식 시기는요, 낙엽이 지는 땅이 얼기 전인 가을 심기와 땅이 풀리는 눈트기 전인 봄에 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봄에 많이 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심는 시기가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특히 이제 과수에서 주로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적화가 있습니다. 꽃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적과가 있습니다. 열매를 솎아주는 거. 정뇌, 꽃봉오리를 제거해 주는 거 있어요. 자, 과수는 너무 많은 양이 착화하거나 과실이 달리게 되면 우수한 과실이 분화가 돼요. 영양분이 이제 나눠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과실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위 세 가지 적화, 적과, 적외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한 작업이에요. 또한 인공수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인공수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수술의 화분이 암꽃에 그 암술 머리에 묻혀주는 것들 얘기하는데 인위적으로 꽃가루를 묻혀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꽃가루도 수입을 한다네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보통 오전 10시에 오전에 면봉이나 분사기를 통해서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줘서 수정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봉지를 씌우기도 해요.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과실에 이제 타는 거, 열과들을 방지시키기도 하고 병충해 예방, 농약 오염 방지를 위해서 봉지를 씌워주기도 합니다. 보통 열매 쏟기가 끝나거나 과실이 작을 때 실시하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기 전에 2, 30일 전에 벗겨야 착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기를 보통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과수는 매년 뽑고 다시 심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자리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토양 관리, 특히 토양의 표면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경재배, 청경법이라고 하고요. 초생재배, 초생법이라고 얘기하고 멀칭재배, 부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청경, 깨끗하다는 얘기죠. 잡초 풀 없이 깨끗한 토양 상태를 관리하는 토양 방법이고 이런 걸로 토양이 표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해충의 잠복처가 없고 양수분의 경쟁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너무 표토가 깨끗하기 때문에 토양 침식 가능성이 있고 수분 증발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인위적으로 풀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초생재배는요, 인위적으로 그 농가가 원하는 풀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은 청경재배와 반대죠. 토양 유실이 방지되고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초생재배의 잡초 관리가 어렵고 이런 부분 초생을 키우는 그 사이사이에 병해충이 잠복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 또한 이 풀이 과수와 양분의 경합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칭 재배예요. 토양 표면에 비닐, 집 등 다양한 멀칭 재료로 표면을 덮어서 관리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청경 재배의 그런 단점인 토양 침식을 방지시킬 수도 있고 토양 수분과 보수력이 증대됩니다. 하지만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집 등으로 천연재료로 하는 멀칭 재배나 아니면 초생 재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환경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편이고요. 어린 나무는 보통 청경법과 부초법을 이용하고요.
가장 자란 성목, 자란 나무는 초생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과수의 영양 번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수는 자라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자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수의 그런 묘목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데, 이거를 특히 접목을 이용을 합니다. 접목. 접목이란 식물의 접수와 대목을 접합한 후에 형성층을 융합하여 하나의 식물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접목 그림인데요. 위에 부분이 접수. 내가 키워야 될 접수를 여고 얘기하고요. 대목은 접수의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목의 조건은 생육이 완성하고 병해충이 제일 강한 것, 튼튼한 것들이 대목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정말 잘 자라는 것들, 특히 토양 적응성이 높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접목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이 접목을 함으로써 이 대목을 접목과 연결해 줌으로써 접수의 특성을 그대로 계승할 수도 있고 또한 종자 결실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의 번식법이에요. 또한 대목의 특징에 따라서 병해충이 강해지고 토양 적응성도 높아져요. 하지만 이 접목 기술이 숙련하는 사람이 잘 되겠죠? 또한 접수와 대목이 적절하게 접합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만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와 대목 간의 생리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좋은 대목을 양성하거나 접수를 보존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접목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주요 접목을 보고 갈게요. 먼저 깎기접이 있어요. 깎기접, 같은 말로 덜접이라고 하는데요. 접수에서 충실한 눈 3개 붙이고 대목은 목질부를 약간 깎아서 형성층을 접합시키는 접목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아낸다 해서 깎기접이고요. 눈접은 접수 대신에 눈을 따서 대목 껍질에 벗기고 끼워 넣는 방법이에요. 아접이라고 하고 보통 장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대목이고 이 안에 넣는 부분이 접수예요. 넣는 부분 끼워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접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바깥 채소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대목과 접수의 크기가 같은 걸를 골라서 단면에 서로 비스듬히 깎아 끼워서 합친 방법인데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접수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게 아마 접수예요. 접수, 요게 대목인데 두 개 다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활착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번거롭고 조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 접목을 왜 할까? 그래서 봤을 때 종자 번식보다 이 접목은 세대 단축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이 열린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대목의 특성이 잘 발달되어서 대목이 만약에 외화성, 키가 작거나 착화성 등의 특성을 접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포도의 뿌리 혹벌레에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바깥 채소에서 덩굴 쪼갠병에 더 강해지는 영향을 주고요. 또 품종 자체를 갱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과수의 수영을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과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나무마다 적절한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수의 수영은 사실 품종에 적합한 기상 환경, 생장 형태, 토지 조건, 재배 방식, 대목의 특성 등에 따라서 이제 농장주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수의 생산량을 높이고 과수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에 알맞은 균형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그다음에 해당되는 작물의 종류를 좀 보고 갈게요. 네, 먼저 주간형입니다. 원추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큰 나무에 원줄기가 있고 원가지, 더덩가지가 있는 게 주간형이에요. 그래서 외성 사과나무나 양행두가 많이 이용이 되고요. 변칙주가형은 이 주간형에서 위에 부분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과, 감, 밤, 서양 배나무,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외화성 사과나무에서는 이 축소된 원추형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원추형보다 크기가 좀 작죠. 네, 배상형은 개심형이라고도 하고 배나무를 주로 할 때 하고요. 전체적으로 원추형보다는 약간 넓게 각도가 퍼진 부분을 얘기합니다. 개심자연형은 배상형을 보완한 그런 상태고요. 개심자연형은 해당되는 작물이 더 많아요. 배, 복숭아, 배시, 자두가 있습니다.
네, 울타리식, 평덕식 이렇게 덩굴성 과실에도 해당되는 그런 작물의 수영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식에는 웨이크만형, 계량면순형, 평덕식에는 일자형, H자형, U자형 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간형과 개신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개신형이 더 넓게 퍼졌기 때문에 투강을 싣고 과실이 열리는 것이 조금 늦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개신형이 또 전정 기술이 어렵다는 점 이런 거 특징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네, 과수의 생육 조절을 보고 갈게요.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땅을 평평하게 고를 때 정지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한자 용어와 달라요. 여기서 정지는 수영 만들기예요. 수영 만들기. 그래서 어린 나무의 원줄기, 원가지, 격가지 등을 유인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정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정은 자르는 작업이에요. 나무 줄기 너무 덩굴의 길을 절단하는 작업을 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지 안에 전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 전정의 목적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수세. 전체적인 과수의 착과 객수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전체 수영의 구성과 유지를 조절하기도 하고 결실, 얼마나 결실이 양이 되는지 그리고 과실의 품질 그리고 꽂는 분할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거리를 방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엄청나게 양이 많이 달렸는데 그 다음 해는 너무 기력이 상세해서 양이 안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거리라고 하는데 그 해거리를 방지하기도 하고 과수를 적당량을 전정을 해서 병충해 방제와 생장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 전정하시는 분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그래서 과수의 전정 방법에는 총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기에 따라서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단 전정, 크게 자르는 방법과 소금 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자르는 강전정, 약하게 자르는 약전정, 그리고 큰 가지를 자르는 큰 가지 전정, 그럼 장가지 전정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시기와 자르는 양과 그리고 강하게 자르고 큰 가지 자르고 이런 게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전정 방법을 구분한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전정 중에서 요게 좀 헷갈려서 제가 조금 특징 잡아서 좀 놨습니다. 장초 전정 하면은 왠지 장초, 길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길게 남기고 자르는 전정을 장초 전정이라고 하고요. 단초 전정은 짧게 남기고 자르는 전정을 얘기합니다. 네, 요거 구분해서 위에 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 습성에 따라서 보고 갈게요. 과수의 가지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과수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습성이 달라요. 네, 보고 갈게요. 보통 결과 습성이 1년생, 2년생, 3년생 평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생은 햇순의 결실에 해당하는 당년제 결실형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과수를 심었어요. 그럼 그 1년 안에 포도, 무화과, 감, 감귤, 찰달에는 열매를 건강한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2년생 핵과류 종류는 가지 중간에 화학 분화하여 그 다음에 결실을 하는 2년지 가지에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사과 배는 더 오래 걸려요. 3년이 걸린 거죠. 가지 끝에 화분화하여 3년 차에 개화 결실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과나무의 건강한 그런 과수의 그 열매를 맛보시려면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품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는데 사과랑 배는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습성 1년생, 2년생, 3년생, 작물의 종류 포도, 무화과는 1년생, 핵과류는 2년생, 사과배는 3년생 구분하시면 돼요. 또 이거를 이제 그 과실의 열매 기간에 따라 또 구분을 하면 사과배는 뭐였죠? 인과류, 복숭아자두는 여기 나와 있지만 핵과류, 포도는 뭐였죠, 여러분? 포도는 장과류. 이거 기억하셔서 연관돼서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리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리콤. 과수의 가지 방향이 수직일수록 가지 생장이 강해지지만 꽁눈 생장은 불량해지고
수평이 가까워질수록 가지의 생장은 약해지나 꽂는 형성이 좋아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제 많이 자라잖아요, 위로요. 근데 이럴 때 생장은 강해지는데 꽂는 형상이 불량해진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과실을 많이 생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 과수를 약간 눕혀서 기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법칙이 리콤의 법칙입니다. 네, 이제 과수의 낙과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우리가 태풍 아니면은 이제 불이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낙과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과실이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좋은 거죠. 낙과의 종류를 보고 갈게요. 기계적 낙과와 생리적 낙과가 있습니다. 기계적 낙과는 바람, 태풍, 병해충, 외부 환경의 피해로 과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쵸? 뭐 방풍림을 설치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자, 두 번째 생리적 낙과는 과실이 성숙되어 수확을 앞두고 탄리층 발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탄수화물의 부족으로 영양 불균형일 때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전에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건들을 파악해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과수를 수확하고 이거를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수는 가을쯤에 한꺼번에 많이 수확이 되잖아요. 그쵸? 첫 번째, 예냉. 수확 직후부터 유통 전까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 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냉장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번. 두 번째, CA 저장. 대기 조성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저장 환경에서 과수를 저장하여 품질 보존하여 효과를 높이는 저장 방법. 그래서 저장 온도는 0에서 5도, 약간 냉장고 온도죠. 저농도의 산소,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호흡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MA 저장. 플라스틱 필름으로 상품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조정하는 건데 산소 농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해서 내부의 그런 공기 조성을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프라이밍이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봤어요. 이거는 사실은 과수에서도 종자 발화시켰을 때 넣기도 하고 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발화전 특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수의 저장 기술이라기보다는 발화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과수의 저장 기술은 예냉, CA 저장, 그 다음에 MA 저장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세 가지 저장 기술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밍은 종자의 발화 속도와 균일성을 높이려는 기술이라는 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